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밤에는 옷깃을 아무리 여며봤자 온몸이 금세 얼음장이 되게 마련이죠. 저희 삶에도 그처럼 시리고 어두운 날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30대 중반이 된 제가 대학교를 막 졸업했을 무렵 큰 가스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친정아버지는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하셨고, 근처에 있던 친정엄마는 충격으로 인해 튀어나간 덕분에 별다른 화상 없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병원에서 눈을 뜬 친정엄마의 세상은 온통 어두운 밤이었어요. 폭발에 튕겨나가며 어딘가에 머리를 크게 부딪힌 모양인데, 그 바람에 시신경이 완전히 파열되어 버렸다더라고요. 맞아요. 친정엄마는 빛도 세상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후천적 시각장애인이에요. 병원에서는 엄마를 두고 다행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유지한 것만으로 기적이라고요. 하마터면 뇌 손상으로 이어져 식물인간이 될 뻔했다고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과 현실이었어요. 사연으로 전해 듣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지라도 가슴이 저릿할 텐데, 저는 딸이잖아요. 아버지를 앗아가고 엄마에게서 빚을 앗아간 사고잖아요. 결국 상심해버린 저의 세상도 덩달아 어둡게만 느껴지더라고요. 화창한 봄거리를 걸어도 막막한 밤거리를 걷고 있는 느낌? 그런 저를 끝없는 좌절의 수렁으로부터 구해준 건 오히려 가장 힘들었을 친정엄마였어요. 희수, 너 괜찮니? 어느 날 불쑥 날아든 엄마의 물음에 저는 애써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나 아무렇지 않다 뭐. 엄마 딸 원래 씩씩한 구석이 있잖아. 아무렇지도 않은 애 표정이 왜 그래? 왜요? 내 표정이 어디가 어떻다고. 나 지금 웃고 있어. 엄청 해맑게. 거짓말. 엄마는 다 알아. 에이, 왜 자꾸 이러실까? 봄 타셔? 주말에 시간 내서 바람이라도 쐬러 갈래요? 엄마는 진짜로 다 알아.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어. 우리 희수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깨가 얼마나 축 늘어져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엄마잖아. 엄마한테 못할 얘기가 뭐 있어. 그래도요. 우리 희수 요새 많이 힘들구나. 조금. 조금 많이요. 아빠 허망하게 보낸 것도 속상하고, 그 자리에 혼자만 없었던 내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중에 제일 큰 건 엄마 걱정이에요.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부양해야 하나, 뭐 그런 걱정은 아니야. 엄마를 지켜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말이라도 고맙다 얘. 요즘 세상에 너처럼 부모 생각하는 딸도 아마 드물 거야. 진심이에요. 오히려 내가 걱정하는 건 엄마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내색은 안 해도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게 걱정이지. 엄마도 억울해. 겁나고 무섭고 수시로 부하가 치밀어. 하지만 어쩌겠니.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데. 걱정과 좌절에 빠진 삶보다는 하나씩 적응해 나가면서, 웃음도 하나씩 되찾아 나가면서 그렇게 이겨내는 삶이 훨씬 행복할 거야. 엄마. 그니까 희수야, 엄마도 힘내겠다고 약속할게. 우리 딸도 힘내렴. 엄마는 마치 자신의 약속을 지켜 보이겠다는 듯이 빚 없는 삶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때로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혀 고초를 겪는 일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다시 일어나셨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뭐 하고 있는 걸까? 당사자인 엄마가 스스로 떨쳐내려 하는데 자식인 내가 넋놓고 주저앉아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니잖아. 이후로 저는 엄마와 함께 참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저희의 상처는 완치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봉합되어 있더라고요. 친정 엄마의 삶은 안정을 되찾았고
저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 되었으니까요. 마침 외가댁도 도움의 손길을 뻗어왔어요. 대대로 지방 유지였던 외할아버지가 저희 엄마에게 유산을 미리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외삼촌들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의 몫을 양보하면서 엄마를 환경 좋은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모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저 스스로의 능력으로 엄마를 모시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의 단 한마디에 완벽하게 수긍하고야 말았죠. 자식 아끼는 부모 마음이고 형제간의 우애란다. 그렇게 맞이한 30대 초반, 친정엄마가 사고의 후유증과 시각장애의 상심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한다면야 세상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믿어왔던 저에게 또 한 가지의 욕심이랄까? 바램이랄까? 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엄마의 품에 사랑스러운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죠. 마침 사내 커플이었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희는 자연스레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가 제 인생의 두 번째 암흑기가 되리라는 것을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되고야 말았죠.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던 날,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척이나 환영해 주었지만 단 한 사람 시모만큼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눈치더라고요. 역시나 시모가 인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서는 저와 신랑을 근처 카페로 끌어다 앉혀놓더니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네, 어머님.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네요. 사돈께서는 현장에서 고인이 되셨다지? 혹시 결혼식 날 혼주석에 친정엄마 한 분만 앉아 계실 모습을 걱정하시는 거면 외삼촌들이 계세요. 사부인 얼굴은 멀쩡하니? 네? 그 정도 폭발 사고면 불도 엄청 실이 크게 났을 건데 얼굴이 멀쩡할 리가 없겠지. 하기사 멀쩡하든 말든 그게 뭔 소용이라디? 어차피 평생을 가봤자 거울 한번 볼 수도 없을 거면서. 왜 대답을 못하니? 니네 엄마 장애인이라며, 장님이라며. 그런 주제에 어디 남의 집 사지 멀쩡한 아들을 넘봐? 그런 시모의 폭언을 듣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친정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욕을 엄마가 아닌 내가 대신 당할 수 있어서요.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어디 가서 이런 꼴이나 당하면서 살라고 엄마가 절 애지중지 키워오신 게 아니니까요. 마침내는 분노가 치솟았고 그 분노 그대로를 시모에게 터뜨렸죠. 퍽이나 불쌍한 삶을 살아가시네요. 내가 왜 불쌍하니? 불쌍한 건 주제도 모르는 너랑 니네 엄마지. 우리 엄마는 다만 앞을 못 볼 뿐이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넓고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요. 뒤에서 이런 짓이나 벌이는 누구랑은 다르게 하늘 아래 늘 떳떳하시고요. 하자 있는 것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는 맨날 똑같다니까는. 우린 괜찮다느니 아무렇지도 않다느니 그래봤자 니들 생각일 뿐이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이래서 당신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그럽고 행복한 세상인데 당신의 세상은 팍팍하고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결혼 끝까지 하시겠다.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해가면서 평생을 지지고 볶아 보시겠다. 생각 같아서는 이쯤에서 멈추고 싶네요. 친정엄마 욕보이는 사돈. 그런 사돈 원하는 집이 어딨겠냐고요. 안 그래요? 이게 끝까지 잘난 척을 하고 아주. 먼저 일어납니다. 연락드리죠. 시모와 제가 충돌하는 동안 신랑은 대체 뭘 하고 있었냐고요? 제 옆에 묵묵히 있어 주었어요. 물론 시모의 편을 들어서는 아니었어요. 제가 시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었던 거죠. 마치 경호원처럼요. 어쨌거나 그날의 첫 만남은 결혼이 파토날 위기를 맞이한 채로 끝이 났어요. 일생일대의 위기였다고나 할까요? 아마도 저와 신랑이 일반적인 인연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파혼을 선택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친정 엄마의 장애를 모욕하는 시모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신랑도 상식 이하의 행동을 저지른 엄마로 인한 죄책감 때문이라도 결혼을 강행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실제로 신랑은 많이 괴로워했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게 저와 친정 엄마의 상처를 다시금 흉지게 만들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신랑을 붙잡았던 이유는 그가 저에게는 최고의 남편이, 친정엄마에게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어주리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저와 신랑이 한창 연애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2주간의 긴급 출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직장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된 탓에 지방 곳곳의 현장들을 돌며 직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으니까요. 친정엄마가 시력을 상실한 이후로 그렇게 긴 시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당연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출장 동안 엄마의 곁을 지켜줄 복지사 한 분을 모셨어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큰딸이 조산을 하게 되어 제 친정 엄마를 부득이 보살필 수 없게 되었다는 복지사의 전화였어요. 저는 급히 친정 엄마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신랑에게 집에 좀 가달라고 부탁하고는 밤새 차를 달려 올라왔어요. 매일 새벽같이 지방으로 출퇴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곁을 지킬 작정으로요. 하지만 서로 처음 만난 엄마와 신랑은 뜻밖에도 둘이 나란히 하하호호 웃어가며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 둘의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그때 신랑의 손에 감겨있는 붕대가 눈에 띄었고, 저는 엄마가 깊게 잠든 틈을 타 신랑에게 물었어요. 뭐야? 손 이거 화상 맞지? 커피 타다가 뜨거운 물 쏟는 바람에 진짜 딱 그냥 그뿐이야. 무슨 내가 자기를 몰라? 당신이 어디 그런 실수할 사람이냐고. 암튼 못 속인다니까는. 엄마가 나한테 커피 대접하시겠다고 컵에 뜨거운 물을 붓다가 조준 잘못해서 컵 들고 있던 내 손에 부으셨어. 엄마도 알고 있는 일이야? 아니, 내가 꾹 참았거든. 그걸 참았다고? 뭐하러 굳이? 엄마가 엄청 반가워하고 되게 반겨주시더라. 딸내미한테 참 오랜만에 생긴 남자친구라면서. 식사 대접 못하는 대신에 커피는 한 잔 꼭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더니 직접 컵도 찾아오시고 커피포트에 물 받아 끓이고 그러셨어. 손으로 더듬거려 가면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도 안 뜨겁고 하나도 안 아프더라. 잠깐 기다려. 화상연고 어디 있을 거야. 약은 집에 가서 발라도 돼. 오늘 일 엄마는 몰랐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계속 혹시라도 미안해 하실 일 없도록. 정말 고마워. 그날 신랑이 저에게 가져다 준 확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방까지 내려가기 위해 새벽같이 출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엄마가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따가 낮에 김서방 잠깐 온댔어. 김서방? 우리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좋아 죽네 아주. 목소리에 다 써있어 이거사. 난 사랑에 빠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아유, 우리 엄마 또 주책이다 주책. 사람 좋아 보이더라. 나도 썩 마음에 들고. 뭐 그렇게 많이까지는 아니고. 암튼 이따가 김서방 와서 홈캠인지 뭐식인지 거실에 달아주기로 했어. 갑작스런 엄마의 말에 저는 크게 놀라고야 말았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홈캠이란 게 인터넷과 연결된 일종의 CCTV 같은 거거든요. 제가 직장에서 일하는 짬짬이 엄마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 꼭 설치하고 싶었던 물건이기도 하고요. 홈캠을 거실에 설치해 놓으면 제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엄마의 안부를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요? 내가 그렇게 홈캠 설치하자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감시당하는 기분이라면서 맨날 반대했으면서. 최서방이 그러더라고. 때로는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더 좋은 부모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엄마네 딸이 부모 감시하고 그럴 사람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 얘. 그래서 이참에 들여놓기로 했어. 친정 엄마를 위해 펄펄 끓는 물을 손등에 뒤집어 쓰는 통증마저 참아내는 남자. 친딸도 돌려놓지 못했던 친정 엄마의 마음마저 열게 만든 남자. 그런 사람이 세상 또 어디 있을까요? 이러니 제가 신랑과의 결혼을 포기 못할 수밖에요. 파혼할 수 없다는 건 신랑의 생각 또한 저와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두 번째 프로포즈를 건네왔거든요. 도저히 이별할 수 없겠다고요. 우리만의 결혼이라도 자기는 괜찮다고요. 마침내 저희는 결혼 결심을 굳혔고 신랑이 시댁 식구들에게 손을 써두었던 덕분에 더 이상 길을 펴지 못하게 된 시모도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맞이한 상견례 날 친정엄마가 백년 손님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이니 최대한의 격식을 차리겠다며 예약한 호텔 레스토랑에 양가 식구들이 마주 앉았죠. 저와 엄마는 좀처럼 꺼내 있는 법 없던 명품 정장까지 한껏 차려입었고요. 상견례 내내 저와 신랑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시모가 친정 엄마를 업신여기지는 않을까 싶었던 저희의 걱정과는 다르게 아주 살가운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거 참, 가진 거라고는 아들밖에 없는 엄마 입장에서 염치가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참하게 잘 길러낸 딸 자식을 시집 보내는 심정을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김서방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우리 희수가 좋아하고 제가 홀딱 반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마음도 참 깊으시고 과찬이십니다. 우리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비록 혼인으로 맺은 인연이라지만 사돈지간을 넘어서 친구처럼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저야 좋죠. 나이 먹고 마음 맞는 친구 하나 만나기가 쉬운가요, 어디?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를 장애인이라며 모욕까지 해가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결혼을 반대하던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을까요? 저와 신랑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확히는 돌변한 시모를 향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죠.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지 싶었어요. 언뜻 짚히기로는 돈이었어요. 시모의 태도 변화는 친정 엄마의 재력을 알게 된 직후에 발생한 일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의심을 키워나가거나 말거나 시모는 친정 엄마의 아주 좋은 친구 노릇을 훌륭하게 해내기 시작했어요.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친정 엄마를 위해 손수 운전까지 해가며 나들이를 다니지 않나. 좋은 음식, 맛난 반찬 생기면 바리바리 싸들고 와 함께 나누지를 않나. 무슨 30년 정도 우정을 나눈 사이처럼 행동하더라니까요. 돌변한 시모의 행동에는 분명 뭔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돈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력을 잃은 이후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친정엄마한테 시모가 돈 때문에 접근하는 것 같다고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어요. 굳이 사실을 고백하자면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는 사실부터 털어놓아야 하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그 모욕적인 언행들을 고백하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상황이 이러니 중간에 끼인 저와 신랑 입장에서는 머리가 터져나갈 수밖에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반드시 밟히는 법이죠. 웨딩드레스를 맞추던 날 드레스 피팅 중이던 저에게 샵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 사이 맞느냐고요. 제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한참을 머뭇거리던 직원이 무겁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직원 입장에서 결혼식 앞둔 새 신부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싶었던 저는 얼른 대답했죠.
절대 피해 안 가도록 비밀 지켜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든. 여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님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시아버지랑 식구들 몰래 친구들이랑 중고 명품을 매입해 대파는 장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따리 장수들한테 속아서 짝퉁을 대량으로 잘못 매입한 탓에 빚이 크게 생겼다고. 얼마나요? 한 8천만 원 돈.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일주일 만에 갚았다면서 아주 신나게 웃더라고요. 아, 네. 뭐 저희한테 피해 올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솔직하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다. 호구. 호구 하나 잡았다고 했어요. 호구 하나 잡아서 그 돈으로 8천만 원 메꿨다고. 적당히 놀아주다가 단물 다 빠지면 트집 잡아서 파혼시키고 버릴 작정이래요. 착한 우리 엄마를 얕잡아봐도 정도가 있지. 모든 사태의 내막을 깨달은 저는 분노했지만 마침 피티룸으로 들어온 시모 앞에서는 짐짓 아무 일도 없는 척 태연하게 행세했어요. 그러는 한편으로 신랑에게 몰래몰래 메시지를 보내 시모의 꿍꿍이 전부를 알렸고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희만의 작전을 꾸몄죠. 드레스 피팅을 마친 저는 신랑과 미리 짜두었던 작전 그대로 다투는 모습을 시모 앞에 일부러 노출시켰어요. 저는 드레스가 싸구려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예인들이 애용하는 고급 샵에서 주문 제작할 거라며 우겨댔고 신랑은 사치가 너무 과하다면서 싸웠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시모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예상했던 대로 반응이 그날 밤에 곧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신랑이랑 시댁으로 오라는 시모의 전화였어요. 연락을 받은 저는 혼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시댁 식구들과 시모가 불러 모은 친척 어르신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이전까지는 저를 막내딸 바라보듯 했던 시댁 사람들의 눈빛에 유독 그날에는 무슨 대역죄인 취급하듯 따갑더라고요. 알만하죠. 친정 엄마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을 달성한 시모가 파혼까지 만들어내기 위해 뒤에서 제 험담을 얼마나 해댔으려고요. 그런 속사정을 빤히 꿰고 있던 저는 당당하게 나갔죠. 난 분명 우리 아들이랑 같이 오라고 했는데? 신랑 지금 바빠요. 많이. 엄청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래서 넌 안 된다는 거야. 여자가 고분고분한 맛이 있어야지. 어떻게 된 게 말 한마디를 져주는 법이 없어. 아까 낮에만 해도 그래. 외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하늘 같은 지아비한테 하는 태도가 그게 뭐니?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는지 사치도 심하게 부리는 것 같고. 할 말 있으면 짧고 굵게 하고 끝내죠. 어차피 결말 다 나온 것 같은데. 벌써 다 알고서 얘기하는 투다 너? 이 상황에 모르면 그게 멍충이죠. 판을 이렇게나 크게 벌려놓고서는. 하여 그놈의 잘난 척 배운 척은 아주. 뭐 대충 눈치챘다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파혼해. 우리 시댁 식구 전체의 결정이다. 이유는요? 앞에 구구절절 다 떠들었잖니. 굳이 한 번 더 들려주랴? 짧고 굵게 말할 때는 언제고 옌병? 옌병? 이젠 대놓고 욕까지 하시네요 아주. 식구들 보는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귀한 아들 자식 엄만 개차반한테 장가 보낼 뻔한 엄마 입에서 이 정도는 약과 아니겠니? 아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 얘기 들으면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하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만했어요? 얼마나 얕잡아봤으면 돈까지 뜯어갈 생각을 다 했을까요? 그러자 시모는 시침이 뚝 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니? 뜯어가다니? 8천만 원. 이래도 기억 안 난다고 할 건가요? 그거. 당연히 기억나지. 8천만 원. 근데 그거 뜯어간 게 아니라 투자 받은 거야. 내가 새로 시작할 사업에. 확실해요? 방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거듭 되묻자 시모는 뻔뻔스럽게도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투자 계약서를 하나 꺼내오더라고요. 분명한 친정 엄마 지장.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의 등장에
저를 향한 시댁 어른들의 한마디들이 쏟아졌죠. 중고 명품 사업을 까맣게 몰랐던 시아버지마저도 그 큰 돈을 투자받았다면 나름 능력 있는 것이니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물론 저를 아주 고깝다는 듯이 쳐다보며 혀를 끌끌 찼고요. 그렇게 시모는 기고만장해졌고, 이제 내 차례지? 내가 아까 말했던 파혼 사유들 전부 없던 셈 쳐주마. 굳이 그런 자잘한 일 아니더라도 CME를 다짜고짜 사기꾼 취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파혼 사유는 차고 넘칠 테니 파혼선에서 끝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어르신들 시절 같으면 멍석마리를 당하고 쫓겨났어 이거사. 하지만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죠. 글쎄요. 누가 멍석마리를 당할지에 대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마침 친정에 있던 신랑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제가 부탁했던 동영상을 찾았으니 지금 바로 보낸다고요. 메시지를 확인한 저는 저의 휴대폰을 시댁의 TV에 연결했고 신랑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재생시켰어요. 친정에 설치된 홈캠,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용 CCTV를 통해 촬영된 일주일 전의 영상이었죠. 그 홈캠 영상은 엄마와 시모가 친정 거실에 단 둘이 마주 앉는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먼저 이야기를 꺼낸 쪽은 식은땀을 연신 닦아대는 듯 무척이나 초조해 보이는 시모였어요. 갑자기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은 말아요, 사부인. 무슨 얘긴데 괜히 분위기부터 잡아요. 사실은 내가 쭉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사회복지 관련한 건데요.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구나. 하긴 이렇게 훌륭한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김서방 됨됨이도 그렇게 좋은 거겠죠. 네, 암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부인처럼 후천적 장애인들의 재활훈련을 돕는 기관 얘기예요. 전액 후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요즘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는 운영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게요. 저희 같은 후천적 장애인들에게는 재활훈련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사돈. 얘기 나온 김에 후원을 좀... 후원이라면 얼마나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어도 알다시피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아주 큰 돈이면 어려울 것 같은데. 8천만 원 정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돈. 정말 좋은 일인데요. 친정엄마의 승낙이 떨어지기 무섭게 얼굴에 화색이 돈 시모는 웃음소리를 애써 참아가며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들었고 계약서를 읽을 수 없는 친정엄마를 대신해서 시모가 직접 계약서를 입으로 읽었어요. 사회복지재단 후원 계약서라는 설명이었죠. 설명을 마친 시모가 친정엄마의 손을 잡아 끌어선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히고 계약서에 지장을 찍게끔 하는 장면에서 영상은 끝이 났어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자 저를 향했던 꾸짖음은 고스란히 시모를 향하기 시작했고 궁지에 몰린 시모는 전부 다 모함이라며 시댁 식구들에게 바락바락 맞섰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다시 얘기했죠. 친정엄마한테서 뜯어간 돈으로 중고 명품 대파리 사업하다가 짝퉁 사기 맞아서 생긴 빚 8천만 원 갚은 거 맞죠? 빚이라니? 모함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빚이라니? 발뺌 좀 그만하세요. 사건을 이 정도로까지 끌고 오면서 제대로 된 내막 하나 모르고 왔을까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난 인정할 수 없어. 부정한다고 해서 진실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우겨대봤자 거짓이 진실이 되지 않는 것처럼요.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내 아들이나 데려와. 내 아들 지금 어딨어? 친정, 우리 엄마네 집. 뭐? 파혼시킬 마당에 내 아들이 그 집에는 왜? 신랑이 해줄 일이 아주 많았으니까요. 친정 엄마한테 당신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도, 친정 홈캠에 녹화되어 있던 동영상을 찾아내서 나한테 보내준 사람도 전부 신랑이었거든요. 너? 그럼 너희들 아까 낮에 명품 드레스니 어쩌니 싸워댔던 것도? 굳이 대답을 듣고 싶다면야.
네, 연기였어요. 기왕 대답한 김에 하나 더 알려주자면 우리가 왜 엇갈려서 왔을까요? 신랑은 친정에, 나는 시댁에. 신랑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충격 많이 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자진해서 친정으로 갔어요. 당신 아들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아들로서 곁을 지켜주고 싶다더라고요. 모든 것이 까발려지고 아들마저 잃게 되었음을 깨달은 시모는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옥매무새를 가다듬고는 시댁 식구들과 친척 앞으로 정중하게 인사드렸죠. 다소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방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허락을 받고 싶어요.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우리 김서방 고생시키지 않을게요.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언제까지나. 그날 저는 신랑과의 결혼을 다시금 허락받았고 시모는 시댁 식구들과 친척 어른들 모두의 만장일치된 뜻에 따라 집에서 쫓겨났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신랑이 엄마를 설득해 거실에 설치했던 홈캠 덕분에 시모의 술수를 극복해낼 수 있었으니 결국에는 저와 친정엄마를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이 저희 모두를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시모 입장에서는 다시는 저희 곁에 얼씬조차 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참교육이었죠. 그렇게 30대 중반이 된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를 모시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특히나 신랑은 친정엄마에게 든든한 아들이자 때로는 재간둥이 친구 노릇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어요. 시모는 그 와중에도 사기죄로 콩밥 먹는 건 두려웠는지 친정엄마를 기만해가며 뜯어갔던 원금 8천만 원을 매달 조금씩 입금해오고 있을 뿐이죠. 집에서 쫓겨난 데다가 거액의 빚까지 갚아 나가려니 그 노후가 얼마나 팍팍할지 눈에 선하네요. 본인 발등 본인이 찍어버린 꼴이라고나 할까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아직 좋고 믿을 만한 사람들도 많다는 걸 신랑을 통해 다시금 봅니다. 저희도 더 좋은 일 많이 하며 보람되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다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